대표위원장이시는 조광 선생님을 모시고 국정화 논란을 통해서 보는 깊은 성찰 그리고 열린 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광 이하쇼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월이 수상타 보니까 국정화 문제가 나왔고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국정화 문제 한두 번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또 제가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불행한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보다는 우리가 다 극복을 해야 될 또 이 엄숙한 자리가 주제가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같이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무엇이고 역사 교육은 뭐고 그런 과정에서 국정화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 제대로 추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건만을 역사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자체 그것만 기록한 게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역사학에서 얘기를 하는 역사의 개념은 그 과거의 사건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결합을 역사라고 합니다. 사건을 나열하는 일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료를 찾아서 모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 나열된 혹은 찾아진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의미를 캐는 작업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만을 찾는 작업은 어찌 보자면 그건 노동입니다. 물론 노동도 신중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노동은 연구와는 구별이 돼야 될 겁니다. 찾아진 사건의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연구의 역사라고 하는 그 학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이 인식된 과거와 과거에 대한 해석과 과거에 일어난 사건 두 가지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 둘 중 하나를 제외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왜 역사 교육이 중요하냐 하는 얘기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관을 올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학문이라고들 합니다. 역사관의 다른 말은 세계관이고 또 다른 말은 인생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올바른 자기 현 존재에 대한 인식 능력과 그리고 올바르게 나아갈 그 미래의 방향을 다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관이요, 세계관이요, 그것이 바로 역사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관을 올바로 기른다 하는 것은 곧바로 올바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올바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건강한 해석, 올바른 해석이 결합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올바른 해석을 가르치고 사건을 알려주는 거가 역사교육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올바르다는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뭘 올바르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또 일반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이것은 인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거부할 수 없는 가치일 겁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말 자체나 우리가 주고받는 안녕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동지방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이라고 하면 그건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러한 인사는 아마 수천 년 묵은 인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나 평화나 안녕이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인사로 삼는다고 하는 건 그것이 인간의 공통된 가치이기 때문이겠죠. 보편적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가르치는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돼야 되겠죠. 역사는 흔히 교훈을 준다고들 하죠. 과거에 이른바 교훈적 역사라고 해서 지배자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해가지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가르치려고 했고 배우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전 근대 사회 이른바 교훈적 역사 단계에서 일부 지배층들이 지배의 방책을 얻거나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했고 가르치려고 했던 역사와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역사학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가르치는 게 역사 교과서고 또 이 교과서를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형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먼저 국정화라고 하는 형식도 있을 것입니다. 국정화라고 하면은 오직 하나의 역사관을 일반 피교육자들에게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 말이 되겠죠. 과거에는 정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발을정의 역사사자죠. 이 정사라고 한다면은 역사의 한 가지의 해석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관제 논리를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해 제시해 주는 작업입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정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역사 해석만이 정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 전 근대 시대와 같은 정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사 개념과 관련을 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정사 그 자체의 개념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 될 것이고 과거 정사에 대한 인식의 연장처럼 국정화를 주장한다는 그 자체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 하는 것은 근대 교육이 성립된 이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근대 교육이라면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유럽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교육이겠죠. 사트기 시작해서 동양 사회에서도 들어오고 했을 것인데 초기에는 일부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국가를 형성하는데 실제로 그 국민 형성에서 중요한 건 역사 공동체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 그거가 역사 공동체로 균형을 짓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19세기 몇몇 나라들에서 만들었던 그 사례를 역사학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국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20세기 초부터도 많은 나라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제시된 게 검정이나 인정제도라고 하겠죠. 검인정제도가 바로 검정, 인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일 것입니다. 검정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관청에서 교과서 편찬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엉터리 교과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사실에 대해서 충실하라 뭐 여러 가지 제한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검정 규정이라고 하는 것, 검정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교과서 집필자들이 검정 기준을 참조해 가지고서 작성을 하고 그 작성을 한 걸 다시 검정 절차를 거칩니다. 검정 주체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검정 주체는 국가가 돼서 검정을 거쳐서 이 정도면은 교육기관에서 교과서로 쓸만하다 하고 인정을 해준 게 곧바로 검정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검정 역사 교과서. 이 검정 역사 교과서는 이제 20세기 이후로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이것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라고 한다면은 역사 교과서로 쓸만한 특별한 검정 기준까지는 제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왕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을 선정을 해서 이거 교과서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인정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중요한 국가들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 검정, 인정 합쳐서 검인정 제도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자들이 연구자가 되겠죠. 자유롭게 역사 교과서를 저술을 하고 또 교사나 학부모나 아니면은 교육 행정가들이 그런 여러 종류의 책들 중에서 교과서로 채택할 만한 게 뭐 없나 찾아가지고 그 책을 채택을 해서 교과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발행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검정 이전의 국정을 시행을 했던 몇몇 사례들을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치 독일의 교과서, 그건 아리안의 신화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건 국정화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대동아 전쟁기에 일본 교과서도 실제로 국정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국정화 교과서가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몇몇 나라들,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등등 이러한 몇몇 나라들의 경우에서는 연구의 층위가 매우 얕기 때문에 검정이나 인정 그 체제를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정을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마저도 이제는 국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최근 지난 3월인가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베트남 교과서가 국정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거민정 체제로라도 바꾸라 해가지고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에 사회주의권 국가죠. 2018년부터 거민정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2017년부터 거민정에서 국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국정이 왜 현대 사회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가 하면서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유 형태 그 자체를 단순화시키고 단일화시킨다는 거겠죠.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만을 그 교과서 안에 포함을 시키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부모들은 입시에 목을 매고 있는데 그 입시에도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정형적인 어떠한 사람만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하는 거가 바로 국정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신 시절에 이 국정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도 국정화를 경험을 했죠. 전두환 민족을 구출하는 영웅처럼 묘사가 된 교과서였습니다. 이러한 식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벗어나게 된 거가 불과 얼마 안 되죠. 거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검정체제로요. 검정체제는
국가가 관여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 관여의 강도가 국정보다는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난날의 거민정 체제는 국정화 못지않게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여를 했습니다. 적어도 장, 절, 항, 목 등등으로 나눈다면 장과 절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항, 목까지는 제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키워드를 이건 꼭 들어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국가의 의도가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거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로운 민주국가라고 하는 말이 헌법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유발행제로 교과서로 넘어가야만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되는 역사와 같은 교과서는 국정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자유발행제가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국정화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국정화는 편향성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해석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에서는 당파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사색당쟁 운운할 때 쓴 것과 다른 뜻으로 쓰고 있죠. 1980년대, 90년대 독일 역사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던 거가 바로 이 당파성 논쟁입니다. 역사 해석에서 과연 객관적 중립적인 해석이 가능한가 아니면 당파성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가. 결론은 당파성이 작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은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당파성이 되겠지만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특정한 경향성을 갖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역사학을 해석을 한다. 그 해석이 빠지면은 역사학이 성립이 안 된다 했는데 그 해석 자체는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에서 올바른 경향성 내지는 올바른 그 방향의 해석이 주어져야만 되겠죠. 그 올바름의 기준은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평화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혹은 민주주의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러한 가치를 갖다가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정화 문제를 우리는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화는 좌편향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뻘겋게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화, 현행 거민정 교과서, 국정화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 현행 거민정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때 집필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검정 기준이죠. 박근혜 정부 때 그것이 통과가 된 교과서입니다. 그걸 좌편향이라고 본다 할 때에는 그건 자기네들의 책임이죠. 지금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 좌편향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많은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하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부지런히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통된 특징이 왜냐? 역사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지금 30년 전, 40년 전 역사를 배웠던 수준과 오늘날의 역사학의 수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30년, 40년 전에 배웠던 역사만이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연구되고 새롭게 연구된 사실에 대한 의미 부여자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역사, 좌편향의 역사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학계의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연구 성과들을 충실히 수용을 해가지고 집필을 하려고 하는 역사 교과서는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공부 안 하는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좌편향 교과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좌편향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99.9%가 좌편향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0.1%, 이른바 뉴라이트 계통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만이 그거가 올바른 교과서였고, 나머지 99.9%는 좌편향이다고 하는 식으로 몰아붙여 나갑니다. 이건 일국의 그 국무총리로서, 재상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 정치 생명이 끝나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치 생명 끝났다고 얘기를 해줘도 오면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생명은 아마 굉장히 질긴 고무줄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편향의 정도, 이것이 비단 국무총리뿐만은 아니죠. 김무성과 같은 사람은 전체 국민의 이 전체 역사 연구자들의 90%가 붉은 물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좌편향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전체 역사학자의 80%가 좌편향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놓고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굽니까? 국무총리입니다. 99.9%. 그 다음에 조금 더 왼쪽으로 있는 거, 아마 이제 국무총리가 김무성 불러서 너는 10% 좌빨이다 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김무성은 박근혜 불러가지고 너는 10% 나보다 더 좌빨이야, 그렇게 또 규탄할 날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향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역사학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민주주의의 사고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 교과서들을 다 좌편향 교과서니까 이것을 물리치고 오직 한 종류의 국정으로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거기에 또 일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편향, 우편향 뭐 이런 식으로만 편을 가르는 거가 역사 교과서냐? 그건 아닙니다. 이 국정화냐 아니냐는 문제는 지금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2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느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진영의 논리여서 야성이 강해가지고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뭐 친여적이어서 국정화 찬성한다는 그 논리하고는 상관없이 이 국정화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이 낡고, 그리고 그 후에 새롭게 된 걸 공부 안 했다 하는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국정화를 단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아마 이 국정화를 단행을 하려고 할 때는 자신들의 보편성을 상실한 역사관을 다른 새로운 세대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려고 하는 목적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보편성을 상실했다? 그건 99.9%를 규탄을 하고 0.1%를 옳다고 생각하는 국무총리가 있는 한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운전을 해갈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경제 개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 경제 개발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러한 문제. 경제 개발의 주체가 누구였느냐를 설정한다는 작업은 곧바로 현재를 누가 지배해야 되느냐, 미래를 누가 이끌어가야 하느냐는 문제와 직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 개발의 주체를 친일 계열의 세력으로 보고 군사 정권의 세력으로 보기 위해서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자신은 그 국정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벌써 40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지도 없이 그냥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좋다, 나 40년 전부터 준비된 대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논리가 똑같거든요, 국정화 문제는. 그런데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이 이제 더 발전이 되었고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식민지 근대화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식민지 시대의 위치를 종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근대화가 아니라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다시 찾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식민지 시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았는데, 독립운동, 그건 이제 말 안 할 수는 없죠. 아마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것인데, 그것보다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근대화에다가 두겠다는 것이죠.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들이 노리고 있는 저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운동자들은 풍찬 노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돈 벌고 잘 살면서 이른바 식민지 시대 근대화 세력이 되었다고 자부를 한다면 그건 올바른 역사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점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역사학,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이 역사학자 중에 대표적인 게 단재 신채호죠. 단재 신채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감옥에서 죽었죠.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국민을 계몽을 하려고도 했고 계몽주의적 특성이 매우 강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완용은 어땠습니까? 젊었을 때 미국에 오늘날 직급으로 하자면 참사관급으로 해서 미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 친로파 되기도 하고, 가만히 국제정세를 보니까 친일이 중요하니까 친일로 돌아서서 나라 팔아먹고 자기 자손들의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그게 이완용의 태도였겠죠. 이 둘을 역사에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본인들이 이룩해 줬는가 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룩한 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통계 수치로 보자면은 발전된 거가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 철강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다, 전기 발전량이 얼마 늘었다, 뭐 여러 가지 통계로 보자면은 그럴듯하게 보일 겁니다. 철도의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다는 걸. 그러나 내면으로 보자면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경성에 1909년 말에 전차가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서 전차가 다니다가 한일 합방이 되니까, 강제 병합이 되니까 일제는 한미 전기 회사를 자신의 도시로 또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전차값을 어떻게 정했느냐? 주로 조선인이 살고 있는 이 북촌 일대에서 원효로 이쪽 이렇게 나가는 길들, 광화문이나 해화동이나 이쪽에서 가는 건
7km인데 2개 구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전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이 주로 있는 데는 5km입니다. 5km인데 그건 1개 구간, 일본인이 7km고 조선인이 5km인데 일본인 5km는 1구간으로 잡아가지고 주로 용산이나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본 군인이나 일본 거류민들이 그쪽에 많이 살았으니까 오전씩 받았습니다. 조선인이 다니는 7km짜리는 그건 2구간으로 해가지고 10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볼 때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는 대단한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철도, 운임, 그거 할 때 그 철도는 원래 이 경의선 철도를 예로 들자면은 압록강 연변의 이 목재 개발권 그것만 가지고도 만들 그 비용입니다. 막대한 이 이권을 가지고 조선에서 탈취해간 이권으로 철도를 놓습니다. 그런데 철도 부지는 국가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철도 고급 기술자는 일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죠. 그러나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부역의 개념으로 끌려와서 무상 노동을 한 그 경우들도 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인 돈으로 조선 땅에서 조선인 부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철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철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중가격제입니다. 화물 운임은 되도록이면 낮춰놨어요. 왜? 철도로 운반하는 화물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생산품의 원료나 아니면 소비재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화물 운송 운임이 쌓야만 되죠. 여객 운임은 일본 본토와 비교를 할 때 그 얘기입니다. 화물 운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 비율이. 주로 이용하는 건 조선인들이 그 철도를 이용을 할 것이니까. 이게 일본이 조선의 철도를 놓았던 실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철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조선인의 행복, 조선의 경제발전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조선이 능력이 없어서 철도를 못 건설했다? 그건 아니죠. 철도 건설이 시작이 되니까 조선 민족 자본가들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철도 회사를 만들어 놉니다. 결국은 일제는 그걸 탄압을 하고 해산을 시키고 자신들이 그 이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전력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쓰게 했다. 전기불 혜택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조선인들도. 그러나 그 근본 목적은 뭡니까? 대륙 침략에 필요한 군수품 만들기 위한 공장 돌리는 것이었겠죠. 부전강이라든지 허천강이라든지 수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학교 많이 세워서 교육을 했다. 그거 아니죠. 학교를 세울 때 9월 말에 이른바 사립학교령을 발표를 합니다. 사립학교령을 발표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민족교육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죠.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교육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학교 시설이라든지 선생의 자질이라든지 이게 교과서의 질이라든지 모든 게 떨어지니까 일본 수준으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사립학교령에서 표방을 한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족계열 학교 2,000여 개가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초기 교육 과정에서 어떠했느냐? 1880년대 중엽에 일본은 의무교육제가 시행이 됩니다. 의무교육제가 시행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보통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의무교육령이 발표가 된 3년 있다가
나체 금지법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길거리에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옷 입고 다니라고 꼭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야만스럽진 않았어요. 구한말 사립학교령이 나올 때는요. 일본은 그 나체 금지법을 몇 년 있다 발표할 정도의 수준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총 자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국민 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자신들이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이루겠던 그 기준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사립학교령을 통해서 조선의 교육을 탄압을 하려고 했다면 일본이 우리 교육시켜준 건 뭐 있습니까? 구한말 이래로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식민지 시대 근대화론의 한 측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찾아내는 건 경제학자나 아니면 교육학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종합화시키는 건 역사학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학자, 정치학자, 교육학자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부지런히 하면은 역사 교과서도 잘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본령은 바로 이 종합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국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이 식민지 지배 세력에 빌붙었던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 체제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산업화 세력의 주역을 맡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민족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국가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찬성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또 우리는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민주화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한 것이지 산업화 세력이 민주화 세력과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이 산업화 세력론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건 제 기억에는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IMF 그때 전후해가지고 스스로가 산업화 세력으로 자임을 하고 한국 현 사회에서 존립할 근거를 거기에서 마련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어야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들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산업화가 되어야 민주화가 된다? 그 예는 전혀 다릅니다. 민주화가 되어야 산업화 된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어떤 특정 영웅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거기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민주화 이 모든 것은 이제 국민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같이 저와 경험을 공유를 할 건데 가위로 손톱을 깎았습니다. 가위로 손톱을 깎다가 손톱깎이가 나왔어요. 그 미제는 딱딱하고 잘 깎아지고 복잡하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60년대 중엽쯤 국산 손톱깎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쇠를 강철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쇠가 무르니까 손톱을 깎으면 손톱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국산 애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그걸로 깎고 가위로 다듬었고 그러고 지냈거든요. 저도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소비자, 노동자 이들 빼놓고 어떻게 산업화 얘기를 합니까? 군사 정권을 실제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산업화 주역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쿠데타로 나라를 만들 때, 나라를 세울 때 이 지상의 어느 나라든지 어느 쿠데타 국가든지 다 산업화 이 문제 들고 나오죠. 중미 여러 나라, 남미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쿠데타 많이 했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들 나라 쿠데타의 명분이 산업화였습니다.
산업화됐나요? 안 됐습니다. 왜? 그건 그 산업화를 주장하는 군사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의 주장이 그게 이 국민의 그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산업화의 주역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요. 저도 산업화의 주역인데 저는 빼놓고 자기네들만이 산업화 주역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잘 쓰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또 검열을 하겠다. 국방부에서도 검열을 하겠다. 사방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 국정화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국정화를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를 규정을 짓고 우리의 사고를 병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이 되고 올바로 잡아야만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북한 규탄을 많이 하죠. 꼭 규탄 받을 점도 있죠. 우리도 받을 점이 있듯이 또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몰라도 그런데 북한이 국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종북분자들은 누구냐? 국정화론자들입니다. 그들을 척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